아무래도 제가 볼 때 그 약은 혈관을 마취시키는 약이나 혈관을 완전히 그쪽 혈액 공급이 안 되도록 해놓은 약 같아요. 왜냐하면은 혈관이 넓어지면 뭐가 됩니까? 면역이 생기니까, 면역이 생기면 염증이 점점 확대될 소지가 있거든요. 염증이 더 커질 이유가 소지가 있습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혈액 공급이 되면 이 간 혈액조차도 뭐로 바뀐다? 고름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 훨씬 심해지죠. 그럴 때 뭘 쓰냐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손에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거기 이 상처를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가 막 가지 않습니까? 피가 가게 되면 피가 가는 만큼 피가 가서 고름과 엉겨붙어서 주변 조직에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위에 혈관을 마취를 시키는 치료를 하는데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 제제죠. 그래서 혈관 마취제인데 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취를 시켰던 것 같아요. 약으로. 그러다 보니까 침을 아무래도 그쪽에는 조직에 아무 감각이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사안별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과도 다 알아야 되고 외과도 피부과도 알아야 되고 신경외과도 알아야 되고 이게 참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거 좀 있죠. 질문 한 개 드립니다. 손에 침을 놨는데 손에 시리더라고요. 예. 찼더라고요. 예. 그 원인이 따뜻해진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손이 차운 거야? 많이 찹습니다. 예? 많이 차워요. 그게 정상입니까? 예. 뜨거워지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뜨거워지는 거는 별로 많이 없고 차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손이 시려서 이게 만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침 밖으로 따뜻한 데 있어야 됩니다. 손이 점점 더 시려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불줄 때 오던데. 맞아요. 그거 그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예.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차운 걸 느끼는 겁니다. 예. 느끼면은 혈액순환이 되면 따뜻해지기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혈관이 워낙 만약에 손이 얼었으면 추운 것도 몰라요. 동상이 되면 추운 것도 모르는데 거기 혈액순환이 일정하게 되다 보면은 감각이 살아와서 추운 걸 먼저 느끼는 겁니다. 냉감을 열감보다 훨씬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이 감각 세포가 냉감이 열감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냉감부터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차웠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몸이 차가워서 사람은 침을 맞으면 손이 차갑다. 더 차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 상태가 좀 지나가면 그 다음 열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변화 오는 자체는 다 좋은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이 혈액이 오면서 그때 아프게도 느낄 수 있고 차갑게도 느낄 수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 정도 침을 꽂아서 손이 찼다 이 정도 느낄 정도 되면 침을 굉장히 잘 놓은 거죠. 네, 그 정도 되면 침 잘 놓으신 겁니다. 선생님 말씀하니까 질문했는데 난 걱정이었어요. 본인이 그렇습니까? 난 걱정을. 굉장히 좋습니다. 그 기분이 저는 그걸 아니까 그래 놓으면 기분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래 불어가는데도 그건 참 기분 좋은 겁니다. 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게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런 질문들은 좋은 질문이죠. 해봤다는 거니까. 안 해보니까 뭘 질문할 게 없잖아요. 느낌도 없고.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 경맥 구성은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라서 일단 약간 넘어가면요. 그래서 요 원리는 조금 정말 여기 이제 목이라는 건 참 우리나라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라는 거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통로를 목이라는데 그리고 이 목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목이 있더라는 거죠. 그 목이 뭐냐면 생명에 중요한 몸통, 위의 몸통과 아래 몸통을 연결하는 목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팔다리에 가는 손목,
다리가는 발목. 그래서 이 세 개의 목 부위가 삼목 부위인데 이 목 부위가 중요하게 조절할 지점이다. 그러면 실제로 목은 뭐냐? 척추동물한테서 목은 생명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척추동물에는 뼈가 무조건 4개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뼈, 그 다음에 등뼈, 그 다음 허리뼈, 그 다음 뭐가 하나 있죠? 꼬리뼈. 그래서 경추, 흉추, 요추, 미추선추가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럼 이 4가지 구분에서 경추, 목하고 꼬리뼈, 미추는 요거는 부교감신경계입니다. 부교감신경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지면 안 된다 이 뜻이죠. 만지면 부교감신경은 확 올라가니까 부교감신경이 확 내려가니까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흥분하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위험한다. 그래서 부교감신경계는 모두 다 생명현상과 직결될 만한 중요한 곳에 부교감신경이 덩어리가 져 있습니다. 대체로 어디냐? 바로 귓구멍입니다. 귓구멍은 살짝만 건드려도 찌릿하죠? 찌릿합니다. 그 다음 배꼽입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이물질과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생길 만한데 그 생긴 곳에 그런 말해서 이제 경보기를 달아놓은 게 그게 바로 부교감신경계거든요. 여기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등의 척추동물에게 그 부교감신경계가 바로 목뼈하고 꼬리뼈는 부교감신경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보면은 척추동물들 뇌가에 잡으면 안 된다. 예. 말이고 소관에 목을 잡고 있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세상의 척추동물들끼리도 자기들 다 압니다. 무엇을 어디를 물어야지 이걸 잡을 수 있는지 보면 동물들, 사자들, 호랑이들 하는 곳이 어디 물고 갈까? 전부 다 모가지 물고 갑니다. 목은 무조건 생명과 직결된 곳입니다. 그리고 한 곳도가 바로 허리뼈 밑에 있는 꼬리뼈 쪽입니다. 여기는 건들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흉추하고 요추, 등뼈, 허리뼈는 여기 교감신경계입니다. 여기는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소, 당나귀, 낙타 이런 놈들 등어리에다가 아무리 지어놔도 싫다 소리 잘 안 합니다. 예. 어쩌면 말도 제가 그 서울신문사 그 했던 그 선배님이 계셔서 제주도에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서울신문사 사장을 하고 내려가서 뭘 하냐면 말을 키우는데 그 경주용 말을 어린 놈을 사갖고 잘 파는 경주용 말로 팔고 또 경주용 말을 다 쓴 놈 데리고 와서 좀 먹이다가 그거는 또 이제 관광용으로 팔기도 하고 또 잘 하는 놈은 집에서 말을 또 훈련시켜서 경주용 팔니까 계속 탄대. 근데 이 말들이 혼자 뛰게 하면 잘 안 뛴대. 재미가 없어서. 등이 아무도 없으면. 근데 등에 쌀가마니 하나 정도 되는 사람들, 이 아가씨들이 40kg, 50kg 되는 아가씨들이 타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서 말도 태우는 느낌이 없어갖고 그냥 내피게 치고 던져버리고 가는데 내처럼 80kg 정도 있는 사람 되면은 쌀 한 가마니 올려놓으면은 큰 말들 그래 좋아한답니다. 등어리가 시원한가 봐요. 그리고 속도도 잘 나고 막 엄청나게 뭐 지가 빨리 뛰는 건 둘째치고 지가 기분이 좋아서 이 등은 그렇게 만져줘야지만 편한 겁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모가지를 자꾸 때리면 기분 나쁘죠. 등을 같이 두들겨주면 이거 굉장히 시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과 꼬리뼈는 잡으면 안 되고 등과 허리는 자꾸 만져줘야지만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등 주물러 등 만지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등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등은 자꾸 두들겨주고 허리 두들겨주면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말을 잘 안 돼. 어깨를 태우지만
예, 그 엄마들이 옛날에 허리 등에다가 애를 아무리 업고 다녀도 등에 애 업고 막 이렇게 이고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목에다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은 절대 건드려서 안 될 중요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아무리 중요한 목이라도 목에서 자극을 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냐? 그 중요한 목으로 가는 입구에서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경혈 위치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어디서 알게 됐느냐? 이거는 먼저 내가 한참 쳐다보면서 깨우치고 나서 이론을 붙여서 알게 된 겁니다. 이 경혈을 가만히 저는 뭐 하루 이틀 맞겠습니까? 쭉 봤는데 뭘 이렇게 앞뒤로 보면 다 보는데 루날리 그래 여기 방광경이니까 여기에 혈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 여기는 뭐 그래 여기에 혈이 많이 모여 있고 이쪽에 혈이 또 많이 모여 있어요. 맞죠? 여기에 집중돼 여기 이 두 군데가 어딥니까? 여기 목뼈, 꼬리뼈 가는 그 입구입니다. 목뼈와 꼬리뼈 가는 입구에 경혈이 집중돼 있더라. 그런데 이쪽 꼬리뼈는 경혈만 집중돼 있지 모두 다 하나다. 뭐 방광경 하나입니다. 이건 방광만 조절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보면 목 부위를 정작 목으로 가기 전에 매우 복잡하게 그리고 사방이 모두 다 목 바로 아래쪽에서 쭉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 목 안에서 다 모든 경맥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경맥이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특징이 뭐냐? 매우 넓은 부위를 서로 행행하면서 가면서 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를 그 연구를 하면서 여기가 손에 옮기는 게 두경혈을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겁니다. 한참 보다가 여기서 한참 보다는 얘기는 뭐 30분 보고 이런 거 아니고 몇 년을 보다가 이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몇 년을 보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 두경혈이 나온 거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목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곳인데 중요한 곳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 정돈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들이 모든 기맥과 경맥이 나란하게 쌍을 이루고 있어서 요거를 손에다 옮겨서 그대로 적용시켜 보니까 여기서 이래도 기맥은 저리 안 돼 있으니까 저게 안 되구나. 그래 이걸 손에다 옮겨서 오늘날의 두경요법의 두경보살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목의 중요성 때문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 신체를 크게 나누면 이제 몸통과 발통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발통을 통제하는 몸통을 들고 다니는 발통. 그래서 발통을 조절하는 몸통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몸통, 아래 몸통이 있죠. 위에 몸통을 머리, 아래 몸통을 가슴이라고 그러고 이 윗몸통과 아래 몸통도 뭘로 연결되어 있다? 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 이 몸통을 끌고 다니는 발통은 앞발통이 있고 뒷발통이 있는데 앞발통을 팔이라고 그러고 뒷발통을 다리라고 하는데 바로 팔과 다리에는 중요한 곳이 어디냐? 바로 마지막 부위에 가는 손목과 발목이 있더라. 그럼 이 부위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럼 발통과 몸통이 하는 일이 뭐냐? 몸통은 머리는 차갑게 이성, 가슴은 뜨겁게 감성 이렇게 하고 손발은 뭘 말하냐? 손발은 몸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리듬 할 때 리듬을 세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체 리듬, 그 신체를 조절하는 것은 어디다 하냐? 바로 손발이 하더라. 저 사람이 등치가 크다 작다는 몸통이 크다 작다 아이들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앉은 키들은 다 똑같더라 이겁니다. 지금 앉은 키는 다 똑같아. 일나보면 김창현 선생님 줄이 앉은 키는 똑같아요. 고실장이나 김창현 선생님 똑같습니다. 정치관 선생님 똑같습니다. 일나보면 키가 이만큼 크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냐? 사람의 신체를 조절하는 것은 팔다리 크기로 조절하는 거다. 그래서 신체의 성장 발육은 팔다리 기로 하기 때문에 팔다리는 사람의
신체의 크기, 바디 라인을 조절하는 거고, 머리하고 가슴은 뭘 조절하냐? 신체가 아니라 바로 정신과 감성을 조절하는구나. 그래서 몸을 조절하는 곳은 육체적인 조절은 손발에서 하고, 비육체적인 보이지 않는 걸 조절은 바로 몸통에서 하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조절은 두경에서, 몸의 조절은 손목, 발목, 일반 보사에서. 그래서 여기서 두경과 일반 보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손목과 발목에서는 일반 보사법, 목에서는 양쪽 목 사이에서는 두경 보사가 되고, 그리고 이게 팔과 가슴이 다 몸통과 발통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는 바로 음과 양의 에너지 전환을 시켜주는 것인데, 거기에는 에너지 전환에는 항상 필터링이 필요하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필터가 뭐냐? 임파절이더라. 그래서 팔 부위하고 몸하고 붙어 있는 것은 겨드랑이 애가부의 임파절, 다리하고 몸통이 붙어 있는 것은 서해부 사타구 임파절. 이 두 군데가 바로 에너지 조절하는 전환의 조절이다. 해서 바로 임파절 조절법. 그래서 3개 조절법이죠. 그래서 임파절은 이제 면역의 주체로서 노폐물의 분류와 에너지 전환을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해부 어깨 바깥쪽과 허리는 여기는 상응점 부위로서 우리가 임파절이 있기보다는 관절 부위에 해당되는 거고, 임파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안쪽에 되어 있다 했죠. 애가부하고 사타군 여기에서 된다. 그러니까 저쪽의 증상들이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임파절에서 저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 노폐물의 문제죠. 저 노폐물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대표적인 저쪽에 뭐냐 하면 이제 임파선염이죠. 임파선염의 특징은 뭡니까? 부어오른다는 거죠. 왜 부어오르냐? 임파절이 부어오르는 이유는 들어오는 나쁜 병들 사기에 비해서 임파선에 있는 임파에게 활동 능력이 떨어져서, 한마디로 나쁜 균에게 임파선이 힘이 부족하면 이 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증대시켜줘야 되는데, 증대가 잘 안 되죠. 증대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스스로가 발열을 합니다. 그래서 임파선, 림프액이 1도를 끓여주면 면역이 6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균보다 림프액이 부족해지면 스스로가 자신을 파괴시켜서 염증을 만들어서, 이 염증이 열을 만들어서 균에다가 저항하게 만들어주죠. 이럴 때 생기는 염증과 열은 세균에는 대항하는 힘을 가졌지만 신체적으로는 발열도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붓기로 나타나기도 하죠. 붓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타구니에 우리가 생긴 걸 가래토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겨드랑이에도 이제 가래토시가 생기죠. 이런 걸 우리가 임파선염이라고 그러죠. 이 임파선염이, 이 가래토시가 여기만 생기나, 임파선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죠? 임파선이 살아보면 많은 곳이 중요한 곳에 많다 있지 않습니까? 겨드랑이 사타구니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편도선, 목에 뇌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뇌로 올라가는 이 양쪽 턱이 편도선과 이 양쪽 여기 임파선 덩어리니까 여기에 임파선이 붙는 병을 옛날에는 많았는 것 같아요. 여기 붙는 병을 옛날에는 뭐라 하냐면은, 들어보셨을 수도, 연주창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연주창이 바로 턱 밑에 이하선염과 임파선염을 연주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고대 중에서 옛날 사람 연주창으로 많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게가 어디냐면 사암오행침에 있습니다. 사암오행침에 그 사암선생이 누구냐? 사암선생은 강원도 출신의, 성은 황이고 이름은 정학이라는, 황정자 학자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암도인이. 그분이 사암도인이 어릴 때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부모 형제를 다 잃었는데, 부모 형제를 뭘로 잃었느냐? 바로 연주창으로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창, 그때 연주창인데 이게 볼거리란 말이 없었고, 볼거리처럼 그때 이 전염병이 유행했을 수도 있죠. 연주창으로 부모를 모두 다 병을 잃고, 본인도 연주창으로 그래 평생을 고생하다가 어릴 때 전부 다 가족을 다 잃고 떠돌아다닐 때
그때 이제 사명대사 절에 들어가서 사명대사에게 사사를 받아서 출가를 하고 거기서 학문을 배워서 이분은 침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산사에서 했다 해서 사암이라고 이런 이름 불리죠. 거기에 이제 연두창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어디에 있죠? 흉선, 티록신이란 여기에 많이 있죠. 어차피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암세포는 가만히 놔두면 혼자 잘 삽니다. 쑤시면은 문제가 생기죠. 흔히 저 암세포를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깊은 산속에 사람 아무도 안 다니는데 거기에 저끼리 운막 집어놓고 사는 그 산골 도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도적들이 있어요. 저끼리 화전 밑에 놔두면은 안 내려와. 가끔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누가 삥도 뜯고 하겠지만은, 안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저끼리 살아. 가만히 묶어 놓으면 되는데, 그걸 한번 이 화적대처럼 잡아가겠다고 그걸 거기 막 풍부해서 내버리면 걔를 다 도망가 불가 아닌가? 그럼 도망가는 데 어디 가는가? 민가로 내려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바로 그 비슷한데, 암은 바로 그러거든요. 암이 생기는 이유가 숙주를 죽이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숙주를 살리려고 생기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시가 여기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시 이렇게 박혀봤지 않습니까? 가시 박히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도 가시가 안에서 계속 파고들 갈 거 아닙니까? 파고들 가면 어떻게 되죠? 혈관 속으로 들어가 볼까 아닙니까? 혈관 속으로 피가 막 가시가 엄청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내만 그런 걱정을 하지? 가시가 박히는 순간에 우리 몸은 뭘 작용하는? 살아있는 몸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내 몸에 외부 물질이 내 몸에 붙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작용한다? 면역작용하죠. 그 면역작용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셀프와 넌셀프를 구별하는 게 면역입니다. 이게 내 거냐 아니냐, 내 거일 때는 아무 반응을 안 해도 됩니다. 남의 거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죠? 저항하죠. 그 저항의 주체가 뭐다? 백혈구입니다. 저항의 주체가 백혈구인데, 이 백혈구가 가서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혈액이라든지 균 같은 건 이길 수 있는데, 가시는 백혈구가 온다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때 백혈구에 변환되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바로 티눈입니다. 조직을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조직을 계속해서 연발을 시켜서 결국은 뭘 한다? 가시도 조직의 일부로 바뀌어놔버립니다. 외부 조직으로. 내 몸의 일부처럼 연화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외부의 피부에 있는 종양입니다. 우리 몸도 안에서 있다 보면 지 스스로 그래 있다가, 내 몸에서 여기 염증의 상처 고름이 있는데 이 고름을 놔두면 퍼지면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 우리끼리 알아서 살자. 대신에 딴 놈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자. 저끼리 어떻게 단결을 해서 저끼리 딸딱 뭉쳐서 외부 조직과 어떻게 한다? 교류를 안 하죠. 교류 안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생력을 갖고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조직이냐 아니냐는 딱 한 번 떼봅니다. 떼서 일반 세포는 떼면은 3일 동안 놔두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을 떼서 놔두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일반 세포는 죽어야 돼요. 암 세포는 혼자 독립생체니까 떼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3일 뒤에 번식하고 지 혼자 자가 번식하면 이게 뭐가 된다? 그건 암세포예요. 떼서 놔둬서 지 혼자 죽으면 이거는 살아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암은 자가 생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수술하고 나서 꼭 마지막에 뭘 합니까? 잘라놓은 마지막 피부 끝에 여기까지 잘랐으면 자른 단면의 피부 조직을 무조건 떼죠. 떼갖고 어떻게 합니까? 탁 배양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배양해서 배양된 게 없고 그냥 죽었어. 그럼 그 표면에 뭐가 없다? 암세포가 안 남아있다 이래보는 거고, 뗐는데 아이고 배양이 됐어. 그럼 암세포가 거기까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
방사능 치료하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거기까지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옛날에는 막 요만큼만 나가는데 1, 2, 3겹까지 나가는데 옛날에는 아예 막 까짓대로 느낌이 문제 없더라도 6겹까지 잘라버리고 뭐 이만큼 도려내고 없애고 그러니까 막 생산을 막상 뭐 뜯어내쁘니까 부작용이 워낙 심해서 최근에는 세수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치료를 하는 건데 암세포가 그러니까 암세포가 여기 있다. 그럼 이 암세포는 저 혼자 잘 살 때는 괜찮은데 간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간암 저끼리 살아야 되고 저끼리 살려면 마트도 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암 같은 경우는 저끼리 살더라도 우리 개구멍 하나 만들어 옵니다. 혈관 하나 쫙 연결 놓죠. 그래서 조영제를 투입해보면 이 조영제가 쭉 가다가 어느 한테 뜬금없는 길로 쑥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암세포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암도 있는데 폐나 이런 암들은 암세포가 들어있으면 내 몸에서 면역이 발달한 조직 근처라면 임파선이 많은 곳, 목, 폐, 겨드랑이, 뭐 이런 대장, 이런 특히 폐 쪽에 이런 쪽에는 간, 이 뭐 옆에는 이런 데는 암세포를 발견하면 암은 여기서 싸우면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 면역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임파절, 백혈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혈구가 거기를 못 따라가잖아요. 혈관이 워낙 좁으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합니까? 암을 발견했으면 암을 끄집어옵니다. 어디서? 내가 잘 싸우는 데 가자. 자기가 힘 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백혈구 많은 바다. 그게 어디냐? 임파절이니까. 그래서 임파선으로 암을 데리고 옵니다. 자꾸 암을 데리고 와요. 거기 와야지 죽일 수 있으니까. 임파선에다가 림프액에서 NK세포가 제일 많으니까, 내추럴 킬링 세포가 많으니까 자꾸 암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 뭐라 한다? 임파선으로 전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전이가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자생활동입니다. 그냥 놔둬서 못 싸우기 때문에 내가 잘 싸울 수 있는 대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암세포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암이 임파선으로 빨리 전이 되겠죠. 자꾸 자기 편한 대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전이 잘 안 될 수 있죠. 활동량 많고 혈액순환 잘 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빨리 임파선 암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안 건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호흡의 원리를 보면 재미있는 것은 우리 기경요법 침을 꽂고 보살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침을 꽂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몸 안에 탁기를 제거하는데 거기에 묘미가 있다. 침을 탁 꽂아 놓는 게 아니고 꽂은 다음에 침을 넣으면서 빼면서 호흡을 통해서 그 기맥과 그 수경맥에 들어있는 탁기를 제거하면은 탁기를 제거할 때 호흡을 통해서 침이 빠져나가는데 침은 점점 어떻게 된다? 부들부들해지고 침자리는 넓어진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자꾸 탁기를 뱉어내면 침 들어가는 위치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침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침이 가벼워지고 그럴 때 머리는 펑펑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탁기를 빼는 건 어디를 빼는 거냐 하면 탁기를 빼는 거는 뇌 속에 들어있는 대뇌 피질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 속에는 뇌끼리 계속 대뇌 피질에는 많은 공간이 들어있어야지 흠이 많이 나야 있어야지만 뇌의 피질의 면적도 표피 면적도 넓어지고 면적이 넓을수록 뇌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기억도 많고 산소도 그만큼 많이 돼가는데 낮에 지금처럼 늦게까지 피곤하면 뇌의 이 표면적이 전부 다 뭘로? 찌꺼기로 노폐물로 뇌가 덮어집니다. 이 뇌가 덮어지면 그 찌꺼기 때문에 덮어진 뇌 때문에 뇌의 혈액 공급이 점점 적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뇌는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졸리면 눈이 감깁니다. 지금 피곤하고 졸린다는 얘기는 뇌에 찌꺼기가 쌓여서 내가 쪼그라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쪼그라들 때 어떻게 된다? 뇌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여기가 뭐가 여기 눈이거든요. 이 눈이 이렇게 바깥에 튀어나와서 커져 보이는데 찌꺼기가 쌓인 거에 자꾸 눈이 작아집니다. 그게 더 피곤해지면 눈이 감기는 거죠. 이때 침을 탁 꽂아서 탁기를 제거하면 이 찌꺼기가 싹 벗겨집니다. 우리 사실 탁기를 제거 안 하더라도 찌꺼기를 벗겨내는 게 있어요. 그 찌꺼기를 뇌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벗겨내는 이 활동이 뭐냐면 이게 수면 활동입니다.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잘 자고 나면 아침에 보면 눈이 만큼 푹 떠갖고 쌍꺼풀도 벙 쪄갖고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만큼 뇌에 찌꺼기가 싹 빠졌을 때 뇌가 확장돼서 산소를 엄청난 산소를 많이 머금고 혈관에 혈액이 풍부해진 상태가 됐을 때 머리가 이렇게 커지고 아침에 굉장히 상쾌해지는 거예요. 잘 자고 주무시고 나면. 그게 바로 잠을 충분히 잘 때 뇌의 찌꺼기를 뺏겨내는 활동인데 그거를 잠을 안 자고도 하는 게 뭐냐면 탁기 제거 활동입니다. 침을 가지고 호흡을 쫙 빼주면 뇌에 들어있는 이 찌꺼기들이 쏙쏙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 소리가 납니다. 찌꺼기가 나가는 소리가 싹싹 나가고 자꾸 이렇게 커진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뇌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찌꺼기에 이게 많이 쌓여질수록 뭐가 된다? 이게 치매 알츠하이머가 된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 상실이 계속 있고 장기 기억은 이 안에 있는 해만 이미 정리된 건 이건 안 잊어먹죠. 새로운 것만. 왜? 대뇌 피질 속에 있는 부위만 찌꺼기가 쌓이니까 대뇌 피질이 하는 거 뭡니까? 신생 피질 아닙니까? 새로 생기니까 단기 기억들만 계속 잊어먹는 거예요. 치매 걸린 분도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 시집 왔을 때 이야기는 계속 하거든요. 그건 안 까먹거든요. 금방 한 것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빼주고 점점 키워주는 거. 그래서 뇌의 표면적을 높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탁기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침을 꽂아만 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숨을 쉬면서 침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거. 왜 침을 꽂았다 해서 놔두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침을 자꾸 수정합니다. 자꾸 만지고 수정하고 정리하고 후 불어보고 그러면서 점점 불면서 코가 뻥 뚫리고 뇌가 뻥 뚫리고 뇌는 무조건 뇌로 가는 건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무조건 코로 가거든요. 눈, 코, 입기가 뇌는 무조건 어디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산소가. 그러니까 뇌가 맑아진다는 것은 코가 먼저 맑아져야 돼요. 코가 안 맑은 사람 뇌가 맑을 수가 없어요. 공기 통로인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탁기를 제거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느껴요? 눈도 커지는 거 느껴져야 되지만 코가 뻥 뚫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뇌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구석구석 끌어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탁기 제거법입니다. 그래서 이 탁기를 제거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불완전한 우리 활성산소라는데 활성산소를 뽑아내는 걸 말합니다. 이 원리는 또 어디에서 내가 기인하냐면 제가 저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상추를 그냥 두 개를 딱 놔두는데 상추 위에다가 쇳가루나 쇳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쇳덩어리가 없는 상추는 빨리 묽어요. 쇳덩어리를 놔둔 상추는 심심합니다. 한번 집에서도 해보십시오. 왜? 같이 비교할 때, 보관할 때 쇳덩어리 하나 올려놓으면 이 쇳덩어리는 금세 어떻게 된다? 녹이 빨리 있습니다. 딴 것보다. 상추가 받아야 될 산소를 누가 먼저? 쇠가 흡수해서 대신 산화를 시켜주니까 산소의 노출이 최대 덜 된 상추는 오랫동안 보관되고 상대적인 것은 이거는 금방
산화돼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산소를 빨리 먹는 많은 우리가 산소를 접촉하는 과정을 산화 과정이라고 그러고 산소를 엄청나게 빨리 접촉하는 걸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걸 연소라고 그러죠. 산소를 갑자기 많이 받아버리면 탁 버리는 거고 조금씩 서서히 받으면 산화돼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원리, 내 몸에 들어있는 산소를 불필요한 산소를 제거하려면 산소와 반응이 높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산소와 반응이 높은 게 뭐다? 침이다. 쇠니까. 그래서 쇠에다가 산소를 묶어서 빼내자. 이 원리가 되죠. 산소 반응이 쇠보다 더한 게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은 게 있으면 되는데 아직은 충분히 좀 우리 침밖에 없으니까 산소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못인데 못에다가 저렇게 녹이 쓴 것은 결국 산화작용이죠. 사람이 나이 든다는 건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호흡을 통해서 산화를 제거하면 그거 바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찾고 산화를 막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전한 산화 현상들이 생체 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방해되는 일반적인 방해하는 일체의 기운을 우리는 제가 표현을 탁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산소 반응이 높은 이 침을 통해서 하고 침을 통해서 뺄 때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보는 시계 방향, 사는 반시계 방향 이 방향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포집이죠. 산소를 쫙 손으로 말아갖고 당겨내면 호흡을 통해서 쏙 불어내면 참 웃기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안 나오던 침이 꼼짝도 안 하던 침이 숨을 불어내면 침이 쑥 빠져요. 다시 가서 다시 쏙 모으면 또 안 빠져. 숨을 쉬면 또 쑥 빠져요. 호흡을 통해서 타키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참 희한해요. 참 괜찮아요. 그래서 그 원리가 호흡의 원리가 또 불경요법의 또 하나의 원리다. 여기 혈 위치는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